안녕하세요. 책방 아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보다 초안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 초안지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삼국지보다 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삼국지는 실제 그 역사가 벌어진 지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조미료를 많이 쳐서 나간 중 이분이 각색한 작품인데요. 초안지는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8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사마천이 썼거든요. 사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삼국지는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서 기록이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 초안지는 같은 나라 한 나라 때 얘기라 오히려 좀 더 실감나고 생생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초안지는 시대적 배경부터 너무 흥미로운데요. 중국은 예전부터 춘추 전국시대 잘 아시죠? 하나의 통일된 왕조가 들어서지 못했어요. 수백 년간 각기 다른 국가로 계속 싸워왔는데요. 이걸 최초로 통일한 인물이 진나라의 진시 황제죠. 중국이 영어로 차이나인 까닭도 이 진나라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근데 이 진시 황제는 기껏 통일을 하고서 11년 만에 길에서 객사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죽자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요. 이제 원래부터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여러 반란 세력 중에서 이 초안지의 주인공인 유방이랑 항우가 나와요. 사실 이 둘은 둘 다 초나라 출신이고요.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유방이 항우의 꼬봉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눈치 없이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점령하면서 이제 빡친 항우한테 중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눈밖에 나서 그때 당시로서는 시골 땅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힘을 모은 유방이 결국 항우한테 승리하고요. 한나라를 세우죠. 진나라는 한 10여 년 있다 멸망했는데 이 한나라는 400년간 존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중국의 첫 통일 왕조는 한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이제 민족들이 좀 많은데 대다수 중국 민족은 한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한자, 한문 이게 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한자를 딴 거예요. 장기판의 말들도 사실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를 뜻하고 있거든요. 삼국지도 이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말기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초안지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간략히 좀 설명하면은 일단 유방이 주인공이죠. 유방이 원래는 40살 가까이 될 때까지 그냥 동네 건달 백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술만 퍼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난세가 아니었으면은 도저히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방이 아무것도 없는 백수였지만 당시 그 마을 최고의 부자였던 여문이란 사람이 유방의 관상을 보고 오 이건 대단해 하면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최고의 뒷배가 되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문이 아니었으면 유방이 군사를 일으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관상은 어떻게 보면 좀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타고난 운빨이 꽤나 인생을 좌우하죠. 유방 본인은 이렇게 뭐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 말을 잘 경청하고 좀 듣는 편이었어요. 유방의 부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세 명이죠. 장량, 한신, 소하. 이 중에 장량은 장자방으로도 불렸는데요. 군막 안에 앉아서 천리밖의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말로도 유명하죠. 유방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브레인 책사였어요. 근데 이 장량은 원래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대대로 그 나라 집안 그 재상을 해온 금수저 출신의 부자 가문이었어요. 근데 진시황이 자기 조국을 멸망시켜서 자기가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원한을 품고 힘센 장사를 고용해서 이 황제를 죽이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초안지 책사가 젊은 시절에는 이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테러리스트였다는 게 좀 재미있죠. 그리고 이때 장량이 이제 킬러로 고용한 이 장사가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 출신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의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죠, 장량이. 진시 황제는 암살을 두려워해서 이 가짜 가마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강릉 출신 장사가 하필 이 가짜 가마에 철퇴를 날리는 바람에 거산을 실패하고
이제 장사는 죽고 장량은 황제 암살 시도범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계속 숨어 살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천하가 혼란스러워지자 유방의 휘하로 가서 최고의 책사가 돼요. 한신은 이제 전쟁의 신으로라고도 불렸는데요. 당시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어요. 한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인생이 드라마틱하고요.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사성어 중에서 한신으로 인해 생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진짜 너무 별게 없었어요. 동네 건달이 내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라고 해서 그런 수모를 참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매일 밥을 굶고 있는 이 한신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빨래하던 아낙네가 밥을 챙겨줬어요. 그 한신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은혜는 꼭 갚겠다 했더니 그 이제 아줌마가 아유 너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핀잔을 듣기도 했죠. 처음에 한신은 항우 휘하로 들어갔는데요. 이 외모가 좀 볼품 없었대요. 그래서 별 쓰임새가 없었다가 나중에 유방 진영으로 옮긴 다음에는 지금의 육군 참모 총장급의 이제 대장군이 돼서 항우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죠. 마지막 부하인 소환은 원래 유방이 백술 건달 시절부터 그 마을에서 알고 지냈던 동네 형이에요. 유방보다 형이고 한때는 유방의 상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방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제 부하지만 정중히 대했고 결국 그에게 인생을 걸게 되죠. 소환은 장량처럼 뭐 중대한 계책을 내거나 한신처럼 전쟁터에서 싸운 게 아니고요. 주로 후방에서 보급이나 인사, 행정 등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뭐 보급의 신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유방이 항우랑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망친 병사들이랑 물자를 다시 소화가 챙겨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니까 항우는 계속 전투에서 이겨도 유방의 군사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전공을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이 후방의 보급과 그걸 책임졌기 때문에 이 소화가 보상도 가장 크게 받기도 해요. 자, 유방과 싸운 항우는 결국에 유방에게 졌죠. 근데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방보다 이 항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고 장구경 배우의 명작인데요. 패왕별이라는 영화도 이 항우랑 그의 연인 우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연극으로 한 거예요. 정작 승자인 이 유방에 대한 문학 작품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도 신기하죠. 항우는 진시 황제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강력했던 게 초나라였는데요. 이 초나라의 장군 집안 출신이에요. 그 유방과 달리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었죠. 그리고 이 숙부라는 멘토가 있어서 군사를 모으는데도 훨씬 유리했어요. 이 숙부가 진나라랑 싸우다가 죽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 세력을 항우가 흡수할 수도 있었죠. 진시 황제가 죽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진나라 군대가 이 육국을 다 통일하고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군대를 다 정리한 것도 사실상 항우였어요. 항우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무력을 자랑했다고 해요. 역발산 기계세란 말이 있는데요. 뭐 힘은 산을 뽑고 이 항우의 기운이 세상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우가 대부분의 전투에서 다 이겨요. 100전 100승이에요. 심지어 유방이 50만 대군이랑 항우는 3만으로 상대한 적도 있는데요. 거의 뭐 20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항우가 이겨요. 그래서 유방이 가족도 버리고 막 도망친 적도 있고요. 한 번도 진 적 없는 전장의 신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순간에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승기를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중국 대륙을 다 통일했어요. 근데도 이 대륙을 다스리기 좋은 이 수도 함양을 포기하고요. 자기 고향인 초나라로 내려간 거예요. 기껏 진시 황제가 이제 이 중앙 집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은 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냥 포기한 거죠. 항우가 워낙 뛰어난 능력자라 그런지 주변에 이렇게 유명한 부하가 없어요. 그나마 범증이라는 책사가 꽤 유명한데요. 이 범증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 능력치로만 보면은 이 장량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장량의 말을 유방은 완전히 신뢰했잖아요. 근데 항우는 범증의 말을 이렇게 다 듣진 않았어요. 그나마 뭐 신뢰했긴 했지만 항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게 그냥 내 고집대로 해도
백전백승인데 뭐 굳이 뭐 누구 말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유방이 얼떨결에 이제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먼저 점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항우가 열받죠. 유방한테 야, 너 와서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봐.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홍문의 연애라는 사건인데요. 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범증이 이 기회에 유방을 죽여야겠다. 항우와도 이렇게 좀 작전을 짜고요. 혹시나 항우가 못 죽일까봐 자기도 여러 이제 유방을 죽이기 위한 계책을 준비했는데요. 기묘한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제 이 범증의 계략이 다 실패하고 유방은 살아서 홍문의 연회를 빠져나가죠. 중국의 저술가인 리중우란 사람이요. 이 사람의 심성을 분석해서 후흑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초한지 후흑학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초한지에 나오는 인물들만 후흑학의 관점으로 분석했거든요. 후흑학은 그냥 쉽게 말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얼굴이 두껍냐 안 두껍냐. 두 번째는 마음이 냉혹하냐 아니면 너무 여리냐.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속마음을 읽기 힘들고 내가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마음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얼굴이 두껍지 않아서 내 속마음이 바로 나타나거나 마음이 너무 약하면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후흑학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가장 등급이 낮은 인물은 항우예요. 항우는 당시 최고의 무력을 갖춘 장수였고요. 거느린 병사나 동맹 세력도 가장 많고 사실상 그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거나 다름없어요. 유방은 항우랑 맞서 깜냥도 안 됐죠. 그래서 홍문의 연회로 와서 해명하라고 했을 때 유방이 찍소리 못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항우는 너무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두껍지 못했죠. 표정에 다 드러나 속마음이. 항우가 처음에 진나라 수도를 차지한 다음에 거기에 점령하지 않고 고향 초나라로 돌아간 거는요. 뭐 대단히 큰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고향 가서 나 이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금이 환향이라고도 하죠. 고향 사람들한테 가면은 와, 항우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듣고 부러움도 사고 뭐 사람들한테 우쭐대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탈한 욕구잖아요. 근데 당시와 같은 난세에서는 이런 선택이 독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 세력들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품었어야 했는데 이게 불만과 반란의 씨앗을 심어둔 거나 다름없어요. 항우는 사실 유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홍문의 연회에서 그냥 딱 신호만 보내면 유방을 죽는 건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약해서 죽이지 못했죠. 이게 또 유방이 그런 보잘것없는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을 점장이 아니라 이런 연회장에서 죽이면은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항우랑 유방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요. 이게 전쟁 결판이 안 나고 계속 길어지자 이 둘은 휴전 협정을 맺고요. 각자 본진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근데 이 협정을 순진하게 믿은 것도 항우의 실수였죠. 유방은 바로 협정을 배신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우의 뒤통수를 때려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전투에 패해서 항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때도 항우는 이제 무력이 워낙 세니까 한나라 병사들의 포위를 뚫고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뭐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극딜을 당하긴 했지만 아직 초나라에는 병사나 물자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자신을 따라왔던 이 고향 병사들을 내가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고향 사람들 그 얼굴을 볼 수 있냐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항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적이지만 한때 자기의 부하이자 친구였던 염화동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요. 야, 너가 내 몫에 걸린 현상금 타가라. 예정을 생각해서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은 항우가 진짜 좀 순수하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유방이랑은 아주 많이 다른 인간이었어요. 이 유방은 이제 항우랑은 완전히 다르게 후흑학 관점에서 최상위에 있는 고기술의 인간이죠. 유방은 늘 음흉한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요. 겸손한 척하면서 항우한테도 속마음을 숨겨왔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이 유방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이 설마 나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휴전협정을 바로 어기고 항우의 뒤통수를 친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잖아요. 근데 뭐 얼굴이 두꺼운 유방 입장에서는 뭐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한 번은 이제 유방이 항우한테 크게 져서 가족도 다 버리고 달아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우가 가족들을 다 붙잡았는데 계속 유방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야씨 남자답게 한판 붙자. 너 계속 시간 끌면은 너 가족 다 삶아 죽인다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유방이 이때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삶아. 삶은 국물 나도 좀 한 사발 보내달라고 같이 맛보자. 대단한 양반이죠. 그 유방은 수레를 타고 도망간 적이 있는데 이제 적에게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수레에 탄 자기 자식들을 발로 차 떨어뜨려요. 가족이고 뭐 체면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후흑학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대단한 인물이죠. 삼국지의 조조도 유방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조조도 전투에 패해서 달아나는데 말이 지친 거예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데 자기 아들이 와서 아버님 제 말로 갈아타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은 좀 체력이 있었나 봐요. 보통의 아버지 대사는 역시 아니다 너라도 살아야지 인데 조조는 너냐? 하고 바로 아들의 말로 갈아타고요. 이제 혼자 도망쳐요. 그리고 그 말을 양보했던 자기 아들은 이제 붙잡혀서 죽죠. 그러니까 체면보다는 실리,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한다고 해도 나를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유방이나 조조 모두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냉혹했던 이 후흑학의 정상에 있는 인간들이죠. 물론 뭐 난세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요. 절대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방이랑 항우의 중간적인 인물도 있어요. 이제 한신이 대표적인데요. 한신은 얼굴이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건달이 내 가랭이 밑을 지나가라고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요. 빨래하는 안하기가 한 소리 들어도 그냥 뭐 허허 웃고 얼굴이 두꺼웠는데 또 이 웃는 얼굴 뒤로 기상천외한 전술들로 이제 사실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잖아요.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워요. 항우와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이 항우가 있는 성 주변을 에워싸고요. 초나라 출신 병사들을 모아서 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 갇혀있던 초나라 군사들이 우리 편이다 항복했나 하고 멘붕에 빠뜨리게 된 것도 한신의 전략이죠.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때 생긴 거예요. 항우랑 마지막 전투를 하기 전에 한신은 이제 제나라라고 제일 기름진 땅까지 정복하면서 당시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신의 책사 괴통이 지금 유방을 배신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유방, 항우와 함께 천하를 셋으로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항우랑 유방이 세력이 비등비등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하고 이 세 세력이 균형을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신이 만약에 유방이나 항우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은 나머지 세력은 무조건 멸망하는데 그러면 남은 쪽이 반드시 한신을 제거할 거라는 논리였죠. 그러니까 이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 삼분지계는 이 수백 년 전에 초한지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한신이 이 괴통의 계책에 따랐다면은 초한지가 아니라요. 뭐 초한제? 삼국 스토리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이 유방에 대한 의리가 두터웠던 한신은 그 계책을 따르지 않고요. 그냥 순순히 유방한테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유방은 자기 친자식도 이 수레에서 걷어차일 정도로 매정한 인간인데 저 한신 바보 같죠. 결국 한우가 죽고요. 이 통일이 된 다음에 괴통의 예상대로 한신은 이제 죽은인 유방에게 죽임을 당하죠. 표면적으로는 유방의 부인인 이 여태우가 벌인 일이긴 했는데요. 아마도 유방이 뒤에서 이제 시켰거나 혹은 알았는데 방관했을 가능성이 크죠. 한신이 수많은 고사성어를 만들어냈어요. 뭐 과하지옥, 일사천금, 일반지은, 다다익선, 배수지진, 뭐 사면초가 마지막이 순간에도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언어를 만들게 되죠.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쓸모가 없다. 토끼가 죽으니까 사냥개를 삼는구나. 토끼가 항우고 사냥개가 한신이죠. 진짜 드라마처럼 살다간 버라이어티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은 두꺼웠는데 마음이 독하지 못했다는 게
한신의 한계이자 또 인간적인 매력이기도 했죠. 또 이 유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기에는 너무 능력이 좀 비범했던 것도 비극이었어요. 자, 토사구팽 당한 한신하고 달리 같은 개국공신이었던 이 책사 장량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항우를 무찌르고 이제 중원을 통일한 유방은 장량에게도 가장 기름진 땅이었던 제나라 땅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장량은 아니라고 굳고 거절하고 그냥 뭐 작은 마을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장량의 한 수 위였던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을 받는다는 거는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이제 눈치 깐 거죠. 반면에 이제 한신은 눈치 없이 초나라의 왕 제안을 받고도 더 큰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참 대조적이죠. 한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장량은 저는 이제 은퇴하겠다고 무슨 신선수를 익힌다고 이제 아예 그냥 정치를 떠났어요. 이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인 게요. 계속 유방이 의심하고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정치판에 남아 있었으면은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날 때를 너무 잘 알았던 장량은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한신이랑 대비이래죠. 적정한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삶을 택해야 하는 이 파이오족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같은 책사였지만 장량과 달리 이 항우 밑에 있었던 범증은 말로가 좋지 못해요. 그나마 항우 밑에는 범증이 똑똑했기 때문에 이 범증과 항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제 유방 진영이 이간계를 펴요. 근데 워낙 항우가 마음이 백지 같아서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범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를 무시하는 항우가 짜증나는데 이간계에 걸려서 이제 자기를 의심까지 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해서 항우를 떠나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죠. 가는 도중에 화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증은 머리도 비상하고요. 유방을 비겁하게 죽이려 계책을 짜는 등 마음도 냉혹하고 음흉했는데 얼굴이 두껍지 못했어요. 그냥 좀 자존심 굽히고 해명하면 됐는데 내 자존심 체면을 너무 중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얼굴은 두꺼웠는데 마음이 순수했던 한신이랑은 정반대의 인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초한제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결국 유방일까요? 아니면 유방의 부하였던 소아일 수도 있어요. 유방보다 더 오래 살았고요. 승상으로 권력을 누렸거든요. 근데 의외로 진평이 최후의 승자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한신이랑 장량, 소아는 워낙에 유명한데 진평은 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평도 이제 많은 계책을 낸 책사고요. 원래는 이 진평까지 4인이 한나라 최대의 개국공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한신은 일찍부터 제거당했잖아요. 토사구팽 당해서. 그리고 장량은 파이어 선언하고 은퇴했죠, 빨리. 그리고 소아도 유방이 계속 의심해서 개고생을 겪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과 달리 진평은 좀 비교적 노후 생활도 편안했어요. 유방이 죽고 나서요. 여태우가 정권을 이제 휘두르면서 피바람을 불 때도 살아남았고요. 그 후에 다시 유방의 아들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승상이 돼서 가장 오랫동안 실권을 잡은 것도 진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평은 한나라 3대 정권에 걸쳐서 살아남고 권력을 누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진평 말고 다른 인물들은 삶이 너무 불행해요. 뭐 토사구팽 당한 한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우나 범증 이런 유명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장량도 전장에서 유방 따라다니면서 개고생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중원이 통일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산천으로 떠나버렸죠, 파이어하고. 소아도 끝까지 살아남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방의 끝없는 의심으로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요.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된 유방은 행복했을까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유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군사를 일으켰을 때가 40이 넘었으면요. 당시로서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하필이면은 이 적이 항우였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무력이 뛰어났던 항우한테 매번 쫓기고 죽음의 공포도 수차례 느끼고 가족들 다 인질로 잡히고 시골 땅에서 희망도 없이 막 갇혀 지내기도 하고 홍문의 연회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목숨이 막 수차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방이 얼굴이 두꺼웠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항우를 무찌르고 자, 중원을 통일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진압하러 다녀야 됐어요. 유능한 부하들 자기가 다 죽였잖아. 근데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이 진압하러 갔다 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말년에도 호화로운 황제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요. 전쟁터 야전에서 개고생하면서 계속 싸워야 했죠. 심지어 당시 오랑캐라고 얕보던 흉노족이랑 싸우다가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단이랑 자기 딸을 갖다 바치겠다고 구걸하면서 탈출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삶이 개고생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 수많은 자기 부하들을 죽여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방이 마음이 냉혹했다고 해도요. 이 십수년간 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싸워왔던 동료들을 이 처형해야 했을 때 과연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계속된 배신이랑 반란으로 인해서 유방이 말년에는 정신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친형제와 다름없었던 이 번쾌마저 죽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거나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황제가 과연 행복했었을까요? 유방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그냥 백수 건달 한량으로 지냈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아무 근심 없이 술을 마시면서 웃고 떠들 때가 유방 인생의 황금기였을 수도 있죠. 초안지의 진정한 승자는 뭐 진평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진평 또한 언제든 이제 음모나 배신으로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칼날 같은 정치판 속에서 살아남긴 했지만은 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평생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는 죽기 전에 내가 너무 평생 비겁한 음모를 많이 꾸몄다. 결국 내 후손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는데요. 뭐 실제로 그 증손자 때에서 가문이 이제 몰락하기도 했어요. 진평은 왜 비겁한 음모를 많이 꾸몄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할 거라는 공포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할까요? 그렇기에 파이어족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진평이 한나라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잡고 천수를 누린 세속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해도요. 저는 때를 알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산천에서 유유적적 살았던 장량의 삶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또 장량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상에 초연하고 신선 같았던 게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진시황제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혈기왕성하고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장량이 그렇게 바뀐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파이어족들은 어렴풋이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초안지는 200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야망, 가치관에 따라서 고전분투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현대인들하고 똑같거든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하죠. 초안지의 여러 인물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초안지를 꼭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는 여담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죽은 다음에 그 본부인인 여태우가 권력을 잡고 이 피해 숙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궁궐 안에서 진짜 뭐 말로 하기 힘든 잔인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의아한 거는 궁궐 안은 잔인하지만 궁궐 밖의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평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백 년 동안 춘추 전국시대랑 이제 막 진나라도 무너지고 막 초안지 전쟁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드디어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처음 생겼을 때 초기 인구는 뭐 한 15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200년 만에 6천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윤리나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반 우리 백성들한테 중요한 건요. 일단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요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요. 그래도 전쟁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이나 바라는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